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실크로드 하면 우리는 신라 경주를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요. 지난 시간 지혜다락방에서는 고구려 고군벽화와 실크로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실크로드와 관련이 없을까요? 없으면 굳이 뭐 방송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네. 백제 또 실크로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저도 왠지 이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백제가 저 해상 무역이 좀 활발했고 네. 해양 강국이기 때문에 네. 바다 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좀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오, 똑똑한데요. 예. 바다가 출렁출렁. 출렁출렁. 아, 정말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최강식 고려대 명예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구려는 대개 초원길을 많이 이용한 거예요. 네. 네. 신라는 이제 오아시스. 오아시스길. 네, 백제는 해상길. 해상길. 자, 이게 뭔지 아세요? 금동 대학로. 백제 금동대학. 네. 이 보면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온 건 산이에요, 산.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그 육상농물. 밑에는 악어도 있어요. 악어. 우와. 오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악어. 악어와 코끼리입니다. 백제는 정말 이미 바다를 통해서 남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직접 교류를 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광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저희가 약간 앞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좀 의견이 좀 약간 좀 갈리기도 했어요. 백제도 실크로드랑 이렇게 연관이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살펴본 신라, 네. 네. 고구려는 주로 육로, 육로. 그러니까 스텔로드 아니면 초원길, 초원길. 아니면 이제 사막길, 네. 오아시스길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했는데 고구려는 대개 초원길을 많이 이용한 거고 네. 네. 신라는 이제 오아시스길. 오아시스길. 네, 백제는 해상길. 해상길. 해상 실크로드를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바다를 통해서 해양 실크로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잘 봐야 돼요. 네. 지도를 잘 봐야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거를 다 이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즘 지도인데요. 네. 보면은 저기 동해가 있고 황해가 있고 한반도가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 한반도에 이제 북쪽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남쪽에 서쪽은 백제. 그다음에 그 남쪽에 동쪽은 신라. 그 밑에는 이제 지금 경상남도 정도가 이제 가야. 아, 그렇게 이제 보는데 쭉 내려오면 광주가 중요합니다. 광저우. 이게 이제 기원 우리 좀 삼국시대, 우리의 삼국시대, 중국이 아니라 삼국시대에 주로 해양 실크로드를 제일 많이 이용한 게 저 광주와 하포입니다. 광저우, 하포. 중국에서 거기서 출발해서 하노이를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밑에 보면 오개오라고 있어요. 오개오. 요거 오늘 제일 중요한 지명이니까 알아야 돼요. 네. 옥에오. 옥에오. 에옥. 오개오가 중요했던 이유는 저 인도에서 이렇게 그 기원 전후한 시기 이럴 때는 이때 이미 해상 실크로드가 있긴 있었는데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고 조선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저 연안을 따라서 쭉 오는 거예요. 연안을 따라서. 연안을 따라서 오니까 연안을 따라서 가면 저 밑에까지 갔다 다시 연안을 따라서 올라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크라 지역에서 배를 내려서 육로로 해가지고 거기서 연안을 따라가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오개오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오개오. 그래서 이제 오개오는 분함국인데 거기서 쭉 참파 쪽으로 해서 하노이로 해서 하포, 광저우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는 뭐 거기서 저 산동성까지 갈 수도 있고 산동반도. 그럼 산동반도까지 오면 우리나라는 또 산동반도 오고 가까우니까 교류를 했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차츰 이제 중국을 이용하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그렇구나. 남중국도 가고 남중국을 가게 되면 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 해가지고 인도까지 인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해초 해초의 선생님. 왕호천 축구대. 그건 뭐 정확하게 어디 갔다는 게 나오니까. 네. 요 이제 지명 다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거를 대롱옥이라고 그랬어요. 초입니까? 근데 옥이 아니에요. 이게 유리예요. 유리. 파란 유리. 와. 네, 파란 유리.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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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여러분들 부여 가면 부여박물관에 있어요.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시면 보러 좋아요.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대롱유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이게 기원전 2세기 거예요. 기원전 2세기. 그 기원전 2세기에 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제. 와, 기원 전이요? 기원전 2세기. 너무 신기한데요? 그다음에 요거는 창원. 저 경상남도 창원 다홀이라는 데서 네. 거기서 유리도 나왔어요. 근데 이 유리는 기원전 1세기 정도로 봅니다. 기원전 1세기에 벌써 유리가 나와요. 참네. 대단하다. 자, 그다음에 오, 예쁜데. 요거는 이제 1세기 거예요. 1세기. 네. 1세기니까 요건 가야로 봐야 돼. 가야. 자, 그러면 저 남해안 지역에 기원 전후한 시기에 이렇게 유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생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생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만들었지? 그럼 이거 어떻게 왔나? 우와. 그래서 자, 부여에는 기원전 2세기. 기원전 1세기에는 창원. 그다음에 김해는 AD 1세기. 그럼 시기적으로 볼 때 북쪽에서 내려와. 남쪽으로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밑에. 밑에. 해안가 가까운 데. 아. 그럼 이거 바다로 왔겠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어딘가 했더니 낭낭. 평양. 평양에 이런 유리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평양에서 부여로 해서 지금이 나온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남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죠. 쭉 내려가서 창원으로 해서 김해로. 김해까지. 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백제 한성기 해양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성기. 백제는 처음에 수도가 어디죠? 백제요? 백제. 한강. 한성. 한성. 그래서 한성 백제라고. 아. 그래서 저 올림픽공원에 가면 한성 백제 박물관이 네. 있어요. 있어요. 거기는 주로 한성 백제 박물관 저 유물만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수도가 부여. 부여. 공주. 공주. 그래서 공주박물관에 이제 무령왕릉에서 나온 유물들이 주로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부여로. 부여. 사비백제. 네, 그래서 보통 한성백제, 웅진백제, 지금은 이제 그 부여고, 부여. 웅진은 지금 공주. 네. 공주. 자, 이거 보세요. 밑에 저 건강이라는 데가 보이세요? 좀 아래쪽에 남경이에요. 남경. 아, 남경. 남경. 남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죠. 네. 북쪽으로 청도로 해가지고 적산포로 해서 성산각 연안을 통해서 가는 항로이기 때문에 연안 항로. 연안 연안. 항로. 네네.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거 안전하긴 해요. 안전하긴 해. 안전하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다른 그 족속이나 다른 나라가 장악하고 있으면 이거 갈 수가 없죠. 없어요. 네. 특히 언제 그렇게 됐냐? 낭낭에서 서해안을 타고 내려와서 부여로 해서 창원으로 해서 김해로 해서 일본까지도 가는데 네. 낭낭군이 없어졌어요. 낭낭군을 누가 이걸 멸망시켰어요? 호도. 고구려. 아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고구려가 낭낭을 몰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구려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백제가 네. 이 항로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 없죠. 고구려고 백제고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좋지 않으면 네. 이거 안 되잖아요. 못 가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예요? 백제가 산동반도 오고 바로 직접 다이렉트. 이걸 이제 횡단항로라고 그래요. 횡단. 아까는 이렇게 해서 연안을 따라가서 이거는 산동반도 오고 여기 서해 오고 직접 바로 그냥. 횡단. 이게 한 200km 돼요. 200km. 313년에 고구려가 낭낭군을 몰아냈어요. 네. 그럼 이제 고구려가 차지했잖아요. 그럼 백제가 연안항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횡단항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초광, 여러분들 이제 고구려하면 광개토왕, 백제하면 근초광, 신라하면 진흥왕. 이게 이제 영토를 많이 넓힌 전성기 임금인데 시절이니까. 이 근초광 때 이제 평양성을 공격하고 한 이유가 평양성을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횡단. 북쪽으로 몰아내고 어떻게 저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안 항로를 가려면 위로 올려놔야 네네. 네. 고구려의 그 군인들이 방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횡단항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한성기에 이미 횡단항로를 확보해요.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백제가 이제 475년에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요. 저 장수왕 때. 그래가지고 계로왕이 죽고 이 공주로 내려가잖아요. 공주로. 공주로 내려갔다가 이제 성왕 때 이제 사비로 가는데, 자 일로 쫓겨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강역을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고구려한테 뺏겼어요. 네. 그래서 고구려한테 뺏기니까 이걸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신라랑 이제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나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초롱국까지. 한강역을 확보해요. 네. 그 한강 상류 지역은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차지했어요. 네. 그게 다시 이제 되는가 했는데 신라가 배신대를. 배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류까지 닿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신라 땅이다. 이거를 북한산에다 딱 진흥왕이 네. 가서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진흥왕 순수비예요.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이 북한산에 비봉이라고 있어요. 비봉. 네. 그게 이제 순수비가 있는 봉우리에서 비봉인데 거기 올라가면 이제 진보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그 이제 모본이 거기 있는데 이제 그건 뭐냐? 옛날에는 무슨 DMZ나 뭐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고 국경선이 없고 그걸 딱 하면 여기는 내 땅이다. 말뚝 박은 거예요. 말뚝 박은 거. 그러니까 횡단항로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을까요? 뭐 없죠. 안 되지. 안 돼. 네. 안 돼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내려와서 더 덕덕도로 더 내려와가지고 화성. 거기서 당항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좀 내려와서. 그러다가 이제 그 성왕이 죽고 나서는 이제 남쪽에서 갑니다. 아예. 네. 저것도 왜냐면 거기서 올라가서 가다 보면 어떻게 고구려나 신라하고 어떻게 돼? 맞네. 마찰. 처음에는 고구려하고 마찰하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신라가 여기 차지했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가도 중간에 가다가 예. 차단될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 서남해안 지금 전라도의 나주 정도, 네. 나주 영암, 나주. 그쪽에서 직접 영파 쪽으로 남중국 쪽으로 직접 가는 이거는 횡단항로라고 그래요. 연안항로는 연안을 따라서 가는 거고 횡단하는 산동선으로 횡단하는 거고 옆으로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횡단. 바로.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양 실크로드의 그 시기별로 한성기, 웅진기, 그다음에 사비. 이제 사비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그 한성기 백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한성기 백제는 그러니까 연안항로고 횡단항로를 활용했죠. 네. 이때까지 아직 사단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가 이 횡단항로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 웅진기에 백제 사신이 이제 직접 양나라 그 당시에 이제 거기는 양나라였어요.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문영왕릉 아시죠? 네. 문영왕릉 때입니다. 문영왕릉. 문영왕릉 때 이게 백제 사신이 갔던 거를 그 당시에 원제라는 그 임금 때인데 그 아들이 그 외국 사신이 온 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 백제 사신이에요. 멋있죠? 네. 와, 색깔도. 바지. 네. 되게 디테일하게 잘 그렸어요. 오, 디테일하게 엄청 딱 멋있네. 그 옷, 색깔부터 해서 아주 그 신발까지. 단정한 모습, 네. 신발까지 아주 잘 그렸어요. 근데 거기다 백제 국사, 백제국에서 온 사신, 그리고 쭉 백제에 대해서 쭉 적었어요. 근데 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백제가 그 요소 지방을
진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주제와 관련시켜서 그 백제가 올 때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사신을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류를 하고 있었다. 교류를 하는데 그 치프가 누구다? 백제다. 백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도 사신이 여기 올 때는 직접 못 오고 백제를 따라온 거예요. 여기 이제 쭉 보면 여기 이제 몇 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어떤 나라냐면 가야의 여러 나라 중에 있어요. 반파라고 있는데 이거는 대가야입니다. 근데 다라라고 나오는데 다라는 합천, 지금 합천. 합천. 그다음에 탁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의 창녕. 작년. 그다음에 전나 나오는데 이건 안나, 하만이야, 하만. 하만. 이게 여기 이제 가야의 여러 나라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상기문, 지미, 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그 섬진강 유역, 그 뭐죠? 남원, 임실, 또는 고흥, 광양 이런 쪽이에요. 섬진강 유역. 네.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옛날로 치면 이게 마한 지역이에요. 마한. 그러니까 이들을 백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냐면 사신이 이제 주도권을 갖기도 하지만 배도 백제 배를 타고 온 거죠. 그만큼 백제가 항해술이나 조선술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네. 양직공도의 백제 국사에는 파사국은 나오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30 몇 개 나라였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져가지고 지금 13개밖에 없어요. 13개밖에. 근데 그보다 좀 뒤에 나온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35개의 나라의 사신들이 쫙 이렇게 스케치한 것 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백제국이 나오고 이건 뭐라고 썼어요? 이게 부남국이에요. 네? 부남국. 부남국. 백제와 분한국 사신이 같이 왔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저 백제에서도 오고 저 베트남에서 분한국 사신이 왔어요. 그러면 황제 앞에서 하겠지만 네. 그냥 황제만 보고 그냥 갔겠어요? 아니요. 주변에 같이 왔던 분한국, 네, 소개해줘야죠. 참파국, 네. 이야기도 파사국 서로 교류하고. 교류하고 소개하고. 야 이거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선물을 두고 또 그래? 그러면 너 이거 받기도 하고. 네. 사람이 이렇게 주면 무료로. 담례가 있는 거야. 일일 바자회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나라니까 이제 서로 말은 중국 그 당시에 쓰던 말을 썼던가 통역이 있었겠죠. 아니면 이제 이거 한문 글로 필담이라고 그래요. 네. 필담. 자 이렇게 벌써 같은 시기에 백제국하고 분한국이 이 6세기 전반. 그러면 유물로 어떤가? 아까 분한국의 어디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게오. 이게 베트남 오게오에서 출토된 유리 구슬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베트남에서. 근데 이건 오게오는 이걸 생산하는 데예요.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도에도 보내고 동남아시아에 중국도 보내고 여기가 유리 생산과 유통을 하는 중심지예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리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료왕릉에서 나왔어요. 아까 거고 어때 유리가? 비슷해요. 비슷하죠. 오, 너무 예쁘다. 색깔도 비슷하고 이 뭐 요즘 말로 하면 똑같은 브랜드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분한국과 백제는 아까 교류했다. 그 사신도를 볼 때 교류했을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했네요. 유리 준 거예요. 유리 준. 교류를 넘어서 친했다. 그러면 백제도 모르니까 좋겠죠. 네. 그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유리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뭔가 줬을 텐데. 웅진기에도 네. 이미 양나라를 통해서 분한국 동남아시아와 교류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과는 직접 교류, 동남아시아하고는 간접 교류. 근데 사비기가 되면 직접 교류해요. 직접 동남아시아.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예. 주로 남중국을 통해서 봤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금동대학로를 이제 심층 연구하면서 직접 교류했을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와, 뭡니까? 금동 궁금한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는 그 동남아시아하고 간접 교류만 얘기했지 직접 교류를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중국에서 만나서 교류했거나 네. 동남아시아 상인이 중국에 오고 우리나라 상인이 중국 가서 했을 거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직접 교류했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내가 찾아냈어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금동 대학로. 백제 금동대학로. 네. 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것을 용봉 금동대학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가 용이고 위에가 봉이 있네. 봉황. 봉황이다. 그래서 용봉대학로. 근데 이제 저 위에가 꼭 봉황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이따 보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여의주가 입에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턱에 있어요. 근데 원래 봉황은 입에 물고 있어요. 그렇죠. 봉황이 입에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고 금시조다. 금시. 이렇게 금시조.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용봉을 뺐어요. 왜냐면 용봉하면 확실하게 되니까. 네. 금동으로 만든 향로인데 대향로다. 왜? 이게 62cm. 60cm가 넘죠. 정확하게 61.8cm인데 중국의 향로는 길어봤자 20cm. 그래서 물론 이제 모티브는 중국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금동도 금동이고 용봉도 용봉, 박산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박산. 그 박산이라는 건 신선이 사는 산이에요. 근데 중국의 향로는 되게 박산 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위에 보면 산악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거. 네. 근데 여기에는 박산은 이제 신선, 도가사상. 네. 도가사상. 근데 여기 보면 도교적인 것도 있지만 불교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박산은 아니다. 빼자. 여기에는 그래서 이게 도교의 영향이냐 불교의 영향이냐 막 논문이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이게 유불선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도교와 불교 영향이 다 있다. 다 있다. 유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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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불선. 이게 우리나라 사상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사상은 나는 뭐 유교만 믿는다, 나는 불교만 믿는다, 나는 도교만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융합이죠. 다 섞였죠. 한 사람을 쳐도 예를 들면 내가 무슨 그 당시에 관리면 유교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종교는 불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년하고 나서는 저 자연에 가면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도가적으로 도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무의자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중국은 도교하고 불교 투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심할 때는 불교 승려들을 다 환속시키고 다 절을 도관으로 만든다든지 승려들을 잡아 죽이다든지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사로 가는 조선시대 거잖아요. 때 승려옥불은 했지만 네. 죽이고 그랬잖아요. 도성에 못 들어오게 했지. 자, 이 금동대학로가 밑에는 용이에요, 용. 용이 이렇게 서려 있잖아요. 야. 멋있죠? 멋있다. 힘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중국에는 저런 향로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저렇게 올라온 게 연꽃이. 연꽃. 연꽃. 불교. 그 연꽃에 뭐 하나씩 다 조각이 돼 있는데 저게 뭐냐? 부처님이? 동물도 있고 뭐 약간 새 같은 것도. 새도 있고 그다음에 수생동물. 저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그 육상동물. 밑에는 수상동물이 많고 위에는 육상동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멧돼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원숭이라든지 뭐 코끼리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요. 밑에는 악어도 있어요. 악어. 오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악어와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왜? 동물이잖아요. 그렇지. 동남아에서 왔네. 우리나라에 봐야 없는 돼요. 소위 말하는 태국. 남방동물이에요. 남방동물. 태국에서 온 거지, 태국에서.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서 온 거예요. 동남아시아. 저 위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악기를 연주. 근데 여기 나오는 악기들이 또 아까 저 고구려와 같이 뭐예요? 서역에서. 서역에서. 온 악기. 예. 뭐 젬베도 있고 우쿠렐라도 있고 막. 자,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물고기. 자, 저 장인이네요. 밑에 이렇게 요렇게 연꽃에 뭔가 동물이든 뭐든
수상동물 또는 뭐 육상동물도 있고 다 새도 있긴 있어요. 네. 개구리도 있고. 그래요. 보이죠? 네. 요거는 우리 거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예요. 유물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정교한 거는 중국에 없어요. 가치가 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발굴될 때 봤듯이 저기에 이렇게 누군가가 숨겨놨어요. 이게 왜 숨겼나 생각하면 신라하고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네. 이게 이제 자기들 가보고 왕보고 국보니까 이 제사 지내는 거니까 뭐 어딘가에 숨겨놓고 간 거야. 우리 6.25 때 보면 6.25 때 사람들 중요한 거 어디다 숨겼나 어디다 숨겼어? 땅 파서. 땅에 파죠. 근데 땅을 파면 이게 보여요. 되게 이게 언제 판 건지. 어디다 많이 숨길 것 같아요. 동굴. 동굴이 있으면 동굴이 집이 있는데 없는 경우지. 우물. 왜냐면 사람들이 우물에 뭘 감췄겠어? 그 비닐 뭐 어떤 다 싸가지고 네. 우물에 있으려고 생각 못했듯이. 그냥 돈 같은 것도 요거도 예, 비상금도 그 양변기 그 뒤쪽에 물통에다가 넣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기는 설마 했겠나 하는데 여기도 물이 차 있었어요. 물이 차 있었어요. 있었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잘 보존이 됐죠? 녹이 슬었을 만도 하고 흙이라서. 산화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처음엔 녹이 슬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다 벗게 됐구나. 보존 처리를 한 거. 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동물이 이 동물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도마뱀, 악어, 이 악어예요. 악어네. 악어네 악어. 악어가 누워 있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악어가 가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여기 모습이에요.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악어가 뭘 주둥이에다가 주둥이에다 뭘 뭘. 물었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어가 이게 우리나라에 중국에도 없어요. 네. 중국에도. 남방 쪽에, 이건 동남아시아에. 동남아 쪽에. 태국가니까 있더라고. 악어쇼. 물론 아프리카에도 있죠. 근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 이거예요. 근데 중국의 향로에는 악어가 안 나타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국의 향로에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보고했다. 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다. 자, 위에 걸 봐요. 위에. 이게 뚜껑이에요, 뚜껑. 이렇게 있는 건 산이에요, 산. 응? 산에 여기 뭐 원숭이 보여요? 예. 코끼리도 보여요? 예. 야, 코끼리에 누가 사람이 타고 있죠. 아니 코끼리는 우리 없잖아요. 코끼리도 없잖아. 물론 중국의 향로에 코끼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중국의 향로에는 코끼리는 나오지만 사람이 탄 건 안 없어요. 타구나. 우리 진짜 대단했다. 우리 정말. 대단하다. 그럼 이거는 중국 걸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사람이 타고 있는 거면 보고했겠지만 코끼리만 응? 네. 이거는 직접 저걸 알고 있어야 가능. 이거 보세요. 야, 이야. 머리가 코끼리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앞 뒤에 뭐 보증 같은 거 있죠. 네. 아주 디테일.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 그럼 이 악어고 코끼리가 왜 나타나나? 네. 이걸 내가 이제 그 중국의 자료들을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분암국, 아까 얘기한 분암, 참파 네. 거기에 자료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성의 해자에는 악어를 키운다. 근데 성문 바깥 우리에는 맹수를 키우는데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번번이 맹수와 악어의 먹이로 먹이를 주는데 주는 어휴. 악어와 맹수가 잡아먹지 않으면 무죄가 된다. 아. 사흘 동안 무사하면 풀어준다. 풀어서 사흘이나 얼마나 버텨야 놀랐어요. 되겠어. 사흘이면 정말 3일 동안. 이거 누가 이제 잘못했다 이거야. 그러면 저놈을 어떻게 하냐? 집어넣어. 악어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런데 악어가 안 먹어. 안 먹어. 네. 죄가 없네. 3일 동안. 이거 죄가 없어. 얘는 죄 없는 거다.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다. 악어가 거의 뭐 재판관이네요. 심판관이지. 악어한테 잘 악어가 재판관 정도가 아니라 신적 신이네요. 왜냐면 내가 이래서 야, 이상하다. 악어한테 생사세탈권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이 악어의 크기도 나와요. 길이가 2장, 한 장이 3m거든. 6m. 요즘 동남아시아에 나오는 악어가 되게 6, 7m. 이길 수도 없는 악어인데. 네. 근데 이게 창옥은 이남 지역 및 그 바깥 나라에 모두 이 악어가 있다. 이게 어디냐? 동남아시아. 저 창옥은이 광서자치구거든요. 그 밑에가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와, 그러니까 무섭다. 악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영원하면서. 영험하고. 예.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지역에서는 악어가 신이에요. 평소에 이제- 우리가 해신을 뭐라고 그래? 수신을.
용신이라고 그러죠. 용신. 우리는 바다의 신을 용으로 보는데 얘네들은 악어. 동남아시아에서는 바다의 신이 예. 악어야. 엘리게이터, 악어. 크로커다일도 있고 네, 크로커다일도 두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보면 그 왕이 나고들 때는 출입할 때 네. 코끼리를 탄다. 이게 나와요. 그 코끼리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왕이 타요, 왕이. 왕정도는 비빈과 시종들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왕족만 타는 거예요, 코끼리를.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때까지 코끼리가 이제 롤스로 있은 거지. 왕이 앉을 때는 옆으로 치우쳐 웅크리고 왔는데 잘 자세를 해보세요. 치우쳐 웅크리고 왔는데 오른쪽 무릎을 날개처럼 세우고 왼쪽 무릎을 땅 위로 늘어뜨린다. 자세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타나? 이게 방가사유상 자세. 그다음에 왕이 목면으로 짠 백초표를 펼치고 백초표는 저 면이에요. 면직물. 네. 그 위에 금분향로를 설치한다. 금분향로가 뭐예요? 금으로 만든 향로. 화분같이 생긴 향로. 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악어와 코끼리가 신비스러운 존재라는 걸 또는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고 왕이 앉는 자세가 방가의 사유상을 닮았으며 면직문을 두고 그 위에 금으로 만든 화분같이 생긴 향로를 뒀다. 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향로는 꼭 무덤에만 놓는 게 아니라 어디다? 코끼리 위에. 궁궐에서 써둔 거다. 야.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향로를 전부 고분에서 발견됐고 응? 무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왕이 사용하다가 응? 죽었을 때 가서 거기서 이제 했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더 반증할 만한 또 근거가 어딨냐? 일본의 그 천황가, 성무천황이 자기가 쓰던 거를 죽고 나서 동대사, 도다이지, 일본에서 제일 큰 절이에요. 그 도다이지의 창고, 그걸 이제 정창원이라고 그러는데 정창원에 기증했어요. 거기 남아있는 향로예요. 이거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금분향로가 아니라 은분향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저 위에 봉황이 있고 여기 사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 속일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본 성무천황도 자기가 궁궐에서 사용하던 거를 죽으면서 기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대사에서 이 성무천황을 위한 성무천황 부부를 위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금동황로를 백제 금동황로를 그냥 장례 때만 사용한 게 아니라 왕이 성왕이 사용하던 거를 죽고 나서 거기 또 능에 절이 있어요. 그걸 능사라고 그래요. 네. 능사에서 이제 제사 지냈다. 이걸 알 수 있고 그 코끼리나 악어를 중국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은 중국 걸 보고 한 게 아니라 분한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악어와 코끼리의 존재라는 것이 뭔지 또 그 나라에도 이런 금동향로가 있었다는 거. 따라서 우리는 분한국과 베트남, 지금이죠. 동남아시아와 직접 교류를 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저 연안항로를 얘기했고 횡단항로를 했는데 사단항로를 이미 성황 때 활용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저 횡단항로는 되게 통일신라 이후에 활용한 걸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6세기 이미 횡단항로는 해초의 왕모 초축극전 있죠. 네. 그쯤 돼야 빨라야 아니면 장보고 이렇게 늦게 봤어요. 8세기, 9세기. 네. 근데 이건 6세기에 이미 이거는 직접 가지 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백제는 정말 이미 바다를 통해서 남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직접 교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동대향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의식에도 많이 쓰였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어떤 용도로 또 쓰였나요? 저희 왕궁에 네. 두고 필요할 때 이제 향로, 향도 피웠겠죠. 네, 네. 피웠겠고, 그다음에 이제 죽고 나서는 그 이제 아까 같이 절에 가서 네. 이제 제사 지낼 때도 또 사용하고. 근데 왜 이제 그러나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아까 얘기했던
봉황을 네. 불교적으로 얘기할 땐 그 불교에서는 그 금시조라고 그러거든요. 금시. 예, 금시죠. 그래서 그걸 불교적이다 얘기하지만 네. 그게 봉황이든 또 금시조든 네. 거기에는 불교적인 것도 있고 도교적인 것도 도교적인 있고 것도 또 결국은 그 후대왕이 자기 선대왕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유교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는 유불선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갖고 뭐 유다, 불이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네. 그 유불선이 같이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금동내양로가 우리나라의 그 사상이 유불선 융화라는 걸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K-팝이다, K-컬처다 하면서 세계에서 문화 강국이 돼 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된 이 문화 교류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가 고구려도 봤지만 아주 글로벌하잖아요. 네. 백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신라도 그렇고. 백제는 또 이 문화를 일본까지 전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백제가 진짜 한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도 일본에 전해졌고 동대사도 일본 백제 사람들이 가서 원조네요, 원조.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 실크로드의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4주 동안 강의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떤 걸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좀 폐쇄적이고 조선시대 때 보면 세국 정책을 펴다 보니까 네. 그냥 우리들끼리 세계를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역사를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글로벌? 글로벌하게 이렇게 무역을 또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좀 뭔가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4주간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또, 우리 또 이렇게 과거의 또 이런 역사도 알게 되고, 또 뭔가 애국심도 생기고, 네. 또 교수님도 뭔가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항상 이렇게 이 시간에는 정말 시간여행 떠나는 기분입니다. 네. 교수님이 맨 앞에 타시고 저희들이 이제 뒤에 타임머신에 뒷자리에 타고 이제 여행하는 기분인데 일단 저는 가장 놀라운 것은 유리공예라든가 그때 당시에 이 수공업 하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기술력이 있었나? 지금 집에 장식품으로 써도 오래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우리 선조들이 예전부터 정말 이런 기술 쪽에도 뛰어났고 그리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이렇게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문화가 폐쇄적이고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 식민사학의 영향이에요. 조선시대는 좀 그래요. 네. 성리학 사회. 네. 근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백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고려시대에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청자. 청자는 소박하지 않죠. 화려하죠. 화려하죠. 디테일하죠.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올라가면 더 위로 올라가면 신라는 금관, 백제는 금동당, 오히려 아까 더? 고구려의 고문벽화, 다이나믹하고 컬러풀, 다양해. 되게 열려있는 그런 민족인 것 우리 같습니다. 고대는 아주 글로벌했어요. 네, 오픈마인드. 근데 중세, 특히 조선시대에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쇠뇌를 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곧 벗어나야죠.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오픈마인드예요, 오픈마인드. 특히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남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창조적으로 수용을 했잖아요. 네. 이 힘이 이제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K-팝 뿐만 아니라 컨텐츠, 컬처. 한류, 네. 한류가 세계에 뻗어나가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남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서 우리 걸로 리메이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옛날부터 있었네요. 그렇죠. 네. 오늘의 멘토 최강식 교수님 저희 4주 동안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크로드 하면 사람들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중국 걸로 알고 절대 그렇지 않은 네. 우리도 굉장히 글로벌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한류도 사람들이 이거 대중문화인데 얼마 가나 안 가나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한류도 따져보면 근원을 따지면 우리의 이런 실크로드 이런 남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수용해서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능력 이거에 결국은 한류도 세계에서 공감하고 있다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4주 동안 정말 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최강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혜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게 이제 유전자의 구조죠. 구조가 칸이 빠지기도 하고 달라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생물의 행위, 구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이제 그 대항해 시대에 들어온 여러 가지 생물 자원들, 식물, 동식물을 정리하는 사람은 여기 보는 린네라는 사람. 린네가 한 정의가 뭐냐? 직립한 젖발이 짐승. 결국에 직립을 왜 했냐? 이게 일어섰다는 거.